중력 안전 얘기할 차례죠. 자,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 이런 거 다 읽어두시는 겁니다. 일단 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런 것도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려면 읽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스스로 중력을 견디기 위한 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뭐 이런 특히 이런 포유류 같은 경우에 뭐 물속에 사는 애들은 그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력이 같이 작용해서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이제 골격을 가지게 되고 뼈가 두꺼워요. 뼈가 튼튼합니다. 생선뼈는 안 두꺼워요. 생선뼈는 그냥 야들야들해요. 생선뼈는 야들야들하잖아.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잖아. 그 다음에 근육도 있어야 됩니다.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였다. 고래 이런 애들은 근육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지방이 많아요. 지방. 근육보다는 그냥 둥둥 떠 있는 애들이고. 나뭇잎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고 식물 뿌리가 중력을 감지해서 아랫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래야지 물을 찾아가지. 중력이랑 반대 방향으로 막 이렇게 지멋대로 자라면 물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은 또 아래쪽에 많잖아요. 그렇죠?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줄기는 중력 반대 방향,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자란다. 육지를 어쩌다가 떠밀려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래가 중력을 못 견뎌가지고 허파를 짓눌러서 손을 못 쉬어서 죽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바닷가로 떠밀려 와요. 혼자 못 가요. 고래가 혼자가 기어가지고 못 갑니다. 물속에 살던 애라 그렇고. 기린 같은 경우에 보통 혈압이 사람은 한 80에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기린은 한 2배는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심장에서 뇌까지 중력이 있으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중력 반대 방향으로 피를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강한 심장을 갖고 있어야겠네. 아무튼 혈압이 되게 높습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가 중력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다리에 있는 정맥은, 그러니까 이 다리에서부터 심장까지 또 혈액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중력 때문에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런 거 다 읽어두시고, 번지 점프 중력 때문에 가능하고, 중력이 있으니까 롤러코스터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속력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돌 수가 있죠. 스카이다이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지구를 이제 달이 중력 때문에 지구 주위를 도는 거, 그 다음에 조류는 이제 날아다녀야 되는데 중력을 이기려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 뼛속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조류는. 그 다음에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단단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있죠. 식물 세포벽 없으면 이제 흐물음에서 넘어져 있겠지. 자, 그런 것들 이제 읽어서 주시고, 근데 지구의 대기에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가 없는데, 가벼운 기체들은 중력이 작아요. 중력이 작고, 그 다음에 속력은 빠릅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질량이 작고, 그러면 가볍고 중력이 작고, 그래서 지구를 탈출을 많이 해서 지금 대기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고 아르곤이 한 0.9%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좀 무거운 기체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근데 목성 같은 경우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도도 낮죠. 그래서 가벼운 기체들이 이제 대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읽어두시고,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 자,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기 순환이 있다. 이런 거 중력 때문에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있어서, 가벼워진 기체는 위로 이제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면은 공기 압력이 작아져서 단열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뭐 비가 이제 물이 지표면을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이런 거 다 중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중력 때문에 그렇고, 화살 쏘면은 그냥 곧장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중력 있다. 예. 해륙풍, 뭐 대기 순환, 해수의 움직임, 뭐 이런 거 다 사실 중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긴 해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구에 비해 중력이 작기 때문에 기체가 없고 물도 없죠. 기체 이런 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는 거고, 달의 인력, 이건 달의 중력이죠.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반대쪽에도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그림 잘 그려놓은 건데, 이게 여기가 북극이에요. 여기가 북극이고, 이렇게 돌다 보면 뭐 이렇게 섬에 있는 사람이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밀물이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빠져나와. 그러면 이제 간조가 되는데, 그러면 썰물이고. 사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물 쪽으로 가는 거긴 해. 달의 공전 속도보다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직추 같은 경우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니까, 이거 뭐 공사장에서 이제 기둥 똑바로 세우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웁니다. 이렇게 추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실에 매달아서, 뭐 벽돌 같은 거 쌓을 때도 이렇게 실 같은 거 매달아 가지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촛불이 지구 상에서는 중력이 있어. 그 중력이 있으면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가벼워져 가지고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이제 채우거든요. 그러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불이 계속 잘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워졌다라고 해서 위로 뭐 대류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불꽃이 요렇다가 곧 꺼져요. 왜냐면 여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러다가 이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읽어 두시고,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 뭐 요거 이제 오늘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얘들 지금까지 한 것 좀 체크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개념 체크 부분 96쪽입니다. 자, 무게가 큰 포유류는 중력을 견디기 위해 근육과 골격이 발달했으며, 식물의 뿌리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이 중력 방향이죠? 잘한다. 이거밖에 할 게 없네. 이거밖에 할 게 없네요. 별로 할 게 없네. 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좀 풀려 있죠? 그쵸? 여기 몇 번까지 풀려져 있나요? 6번까지 다 풀려져 있어요? 할 게 없네.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 공부하고 난 다음에 봐야겠네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합시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전에 이제 뉴턴 운동 3법칙을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뉴턴 운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작용에 해당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반작용에 해당하는 힘이 항상 있다는 건데, 지금 이 A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B가 A를 지금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 근데 그러면 반작용으로 A가 B를 당기는 힘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걸 같다라고 놓으려면 이게 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같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로켓이 연료를 뒤로 분사하면, 사실 연료를 분사하는 건 아니고 연료를 연소해 가지고 나오는 그 연소 가스를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로켓을 밉니다. 로켓이 가스를 밀면 가스가 로켓을 밉니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거고, 노로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밉니다. 그 반작용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고, A가 B를 밀면 B는 가만히 있어도 B가 A를 밉니다. 그러니까 내가 벽을 밀면 벽은 사실은 나를 안 미는 것 같지만 내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밀린다라는 거를 나타내려면 벽이 나를 밀었다라고 하는 힘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벽도 나를 밉니다.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나를 민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요. 작용 반작용은 쉽게 주어 목적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 반작용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이랑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하는 이유는 힘의 평형도 요 문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근데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요건 A에 작용하는 힘, 요건 B에 작용하는 힘 따로따로 쓰니까 이거를 뭐 합칠 수가 없어요. 힘을 합치려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돼. 작용 반작용은 합력은 없고요. 근데 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을 말하는 거.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요 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지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같아. 그래서 이걸 더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 합력은 0이고, 이거는 합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은. 근데 힘의 평형은 합력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알짜임이 0이다 이렇게. 아무튼 둘은 다른 거예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상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 문장만 같은 거고, 서로 이제 여기 뭐 관련이 없어 사실은. 서로 이제 그냥 이때는 작용 반작용이고 이때는 힘의 평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량이라는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량을 꼭 아셔야 되는데,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야.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 질량은 방향이 없습니다. 북쪽으로 10kg 이런 거 없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 플러스 뭐 빠르기인 거예요. 속도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우리가 쓸 거고,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쓸 거여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그래서 요 A의 운동량 구하라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15에서 10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죠. 근데 방향이 지금 오른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 얘도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10이죠. 근데 이거는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거고,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건데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현을 하면은 하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크기만 물어보면은 그냥 10kg 미터 퍼 세컨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이거는 운동량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거고 운동량은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여서 운동량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야지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을 해서 풀 때 잘 안 틀리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속도 방향과 같다. 같은 이야기인데 뭐 운동 방향과 같다, 속도 방향과 같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합니다.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충격량을 우리가 보통 I라고 써요. I. 뭐 임팩트 뭐 이런 거에 약자죠. I.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단위는 뉴턴 세크로 씁니다. 뉴턴 세크. 초 단위로 해요. 시간을. 그래서 이런 힘 시간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 밑면의 넓이는 넓이 구하려면 F 곱하기 T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근데 보통 뭐가 이렇게 이거는 같은 힘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랬을 때고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이렇게 막 충돌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안 되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근데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너희들한테 적분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밑면의 넓이가 이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운동량과 충격량하고의 관계. 그 관계는 그냥 경험적으로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질량 m이고 속도 v0로 처음에 가고 있었는데 내가 f에 힘을 줘서 뭐 한 시간 t초 동안 내가 밀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나중에 얘?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방향으로 밀어줬어요. 끌어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빨라지잖아요. 근데 이 v가 이제 이 나중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얘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량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요거를 이제 요 식을 이제 그 유도해 내려면 뉴턴 운동 2법칙 F는 MA를 이용하면 됩니다. F는 MA라고 한번 써보시고, F는 MA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속도 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 2법칙이야.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근데 가속도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 가속도가 시간당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A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죠, 그렇죠? 써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양변에 t를 곱해. 그러면 이쪽이 좌변이 ft가 되고요. 그 다음 m을 여기 분배 법칙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놔. mv-mv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뭘로 정의했냐면 이거를 충격량 i로 정의를 했고, 질량 곱하기 속도를 뭘로 정의하냐면 운동량으로 정의합니다. 운동량. P가 운동량이야. 근데 이거는 뭔 차이냐면 요거는 처음 운동량입니다. 제로 붙인 거는 처음 운동량이고 요거는 나중 운동량. 그래서 충격량은 쉽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문장을 기억하셔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다. 근데 요거를 알아서 뭐 하냐면, 자, 이 나중 운동량을 좌변에 놔두고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한 값과 같다. 요거를 이용하면 나중 속도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나중 속도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 주시고 한번 써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처음에 뭐 2m/s로 뭐 2kg짜리가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럼 운동량 얼마죠? 얘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얼마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4죠, 4. 근데 그런 애에 같은 방향으로 뭐 3N의 힘으로 한 2초를 내가 밀어줬어요. 그러면은 6N세크 충격량을 가해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나와요.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얘가 운동량이 10이 된 거야. 근데 운동량이 10이 된 거는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5m/s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량을 알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내가 힘을 몇 뉴턴으로 몇 초 동안 줬다. 그러면 나중 속도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알아내려고 이런 식을 만든 거예요.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로켓을 쏴요, 로켓을 쏘는데 내가 여기 앞에 인공위성 같은 거 여기다 실어 놓거든요.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지구 궤도를 돌긴 도는데 몇 미터 높이에 이렇게 띄워놓고 싶어.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로켓이 속력이 얼마가 돼야지 되냐 이런 걸 계산을 해. 그래서 몇 뉴턴의 힘으로 몇 초 동안 이거를 분사되게 만들어요. 그걸 미리 다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쏴요. 그러면 쏘다 보면 이제 속력이 빨라져. 빨라지다가 그 속도에 이르렀을 때 요 뚜껑 열어가지고 요거를 놔두는 거야. 얘를 풀어줘. 그러면은 이 속력으로 얘가 인공위성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포로 쏘는 건 아니고, 대포 어디 있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대포로 쏘아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게 하는 건 아니고 로켓에다가 실어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걸 하면 돼. 운동량은 충격량과 같다 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몇 뉴턴의 힘으로 몇 초 동안 이게 로켓이 분사가 돼서 날아가야 되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로켓 발사할 때 보면은 이게 몇 초 동안은 이게 그 분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분사가 되면은 그 충분한 속도에 이르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인공위성을 놔둬요. 그러면 이제 돌게 되죠. 자, 아무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그 식이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mv 빼기 mv 제로잖아, 그쵸? 근데 요게 나중 속도거든요. 나중 속도. 그래서 이건 변화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자, 그래서 힘이 일정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충격량의 크기도 크다. 힘이 얘가 일정하면 T가 증가하면 충격량도 크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걸 뭐에 쓰냐면
대포를 쏘고 싶어. 근데 대포를 당연히 멀리 쏘고 싶겠지. 멀리 쏘려면은 이 포탄이 여기를 대포를 발사할 때 속력이 빨라야 돼요. 속력 안 빠르면 또 떨어지겠지. 근데 속력을 어떻게 빠르게 하냐면 포탄을 집어넣고 여기다 화약을 집어넣고 화약을 터트려요. 그러면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밀어주는 힘. 근데 포신이 너무 짧잖아 이렇게. 그럼 요 시간 동안에만 밀어주다가 끝나요. 근데 포신이 길면 요렇게 여기까지 다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시간이 늘어나. 시간이 늘어나면은 충격량이 증가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큰데,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가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빠르게 튀어나오면 포탄이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공을 멀리 보내려면 팔로스루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야구를 하는데 얘가 야구공이 배트에 맞았어. 맞자마자 내가 배트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번트야. 그냥 번트 똑 떨어져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폼을 제대로 갖추면서 밀어서 치는 거야. 밀어서.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져요. 야구공을 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고 나중 운동량이 커지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트로 칠 때도 그런데 던질 때도 그래. 던질 때도 그냥 이렇게 던지면 조금밖에 안 날아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던지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뭐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폼이 좋으면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농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밀면서 던져야지 멀리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던지면은 멀리 안 날아갑니다. 뭐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잽으로 때리면 안 아픕니다.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때려야지 아프고,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뭐 손목 때리기 할 때도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요.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때려야지 아파요. 시간을 길게 하면 아픕니다. 축구할 때도 멀리 차고 싶잖아? 그러면은 길게 이렇게 다리를 쭉 밀어가지고 차면, 길게 차면 멀리 날아가요. 톡 차면 안 돼요.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힘은 어차피 자기가 풀파워로 할 텐데, 폼이 좋아야지 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더 커진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힘이 일정할 때. 근데 이거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 문장의 앞에 전제 조건이 다른 거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언제냐면, 계란 같은 거 이제 떨어뜨릴 때,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가 똑같아요. 둘이. 왜냐면 같은 높이니까. 그럼 둘의 충격량이, 처음 운동량이 같은 거고, 근데 얘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찌됐건 정지하겠죠? 뭐 깨져서 정지하건 그냥 정지하건. 그러면 이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모두 같은 거예요. 충격량도 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면 충격량도 일정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I는 FT인데 요게 일정하니까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면 F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서. 그래서 얘네가 부딪힐 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뭐가 같은 거냐면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긴 애, 방석에 떨어지는 애, 시간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애는 힘을 적게 받는 거야. 힘을. 충격력을 적게 받는 거야.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짧아. 딱딱해가지고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은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힘을 많이 받으면. 자,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막 부딪혀야 될 상황이면은 좀 푹신푹신한데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적게 받아서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에어백이나 글러브가 푹신푹신하기도 한데 공을 받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딱 받지 않고. 그럼 아파요. 공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피구 같은 거 할 때도 뻣뻣하게 받으면 튕겨나가요. 이렇게 받아야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구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글러브를 빼면서 약간 그런 사진이네 이게 지금. 글러브를 빼면서 공을 받아야지 손이 안 아픕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번지 점프에서 늘어나는 줄이 늘어나야 돼. 번지 점프 할 때 이 줄이 늘어나면서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안 아픈데 줄이 딱딱한 줄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딱딱한 줄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력을 다 받아요, 자기가. 그럼 큰일 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소방 호수 같은 거 막 메고 떨어지잖아요. 물론 뭐 10층 떨어지고 한 5층만 떨어지고 매달려 있으면 안 아플 텐데, 그거 안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줄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 안 아프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하는 줄은 늘어나는 줄로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딱딱한 줄로 하면.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문제 푸는 거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충돌과 작용 반작용하고의 관계.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잘 봐요. 얘가 속력이 더 빠르죠. 지금 얘가 더 빨라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충돌할 거야.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이 힘이 있어.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충돌할 때. 얘가 운동량이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충돌할 때는 항상 작용의 힘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시간도 같아요. 시간. 얘는 5초 충돌하고 얘는 3초 충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받는 충격량과 얘가 받는 충격량이 같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고, B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빨라져요. 근데 B가 늘어난 운동량과 A가 줄어든 운동량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왜냐하면 A가 줄어든 것만큼 B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적인 합은 똑같습니다. 여기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거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면 충돌했을 때 나중 속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원래 물리 1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kg짜리인데 2m/s로 가고 있었어. 얘는 1kg짜리인데 1m/s로 가고 있었어요. 운동량의 합이 4 더하기 1에서 5죠? 근데 이게 충돌 후에 1kg짜리 애가 뭐 3m/s가 됐어요. 빨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3m/s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 근데 얘는 운동량이 2 곱하기 V일 텐데 이거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1m/s가 된다.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 충돌 후에 얘가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냐 이런 거 계산하기 쉽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사실은 물리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1차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자, 충격 흡수 장치는 결국 힘을 작게 하고 싶은 거, 힘을. 충격량을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충격량을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격량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일정한 값이야. 어떤 애를 멈추게 하고 이러려면은, 어차피 충격량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힘 있지, 힘을 충격력이라고 해. 충격력. 이거를 작게 하고 싶은 거야. 안 아프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호장구라던가, 범퍼가 부서질 수는 있는데, 범퍼가 부서지면 안에 탄 사람이나 아니면은 요 엔진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다쳐요. 범퍼가 부서지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예, 타이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충격 흡수 장치, 뭐 비닐 포장해서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든 거, 낙법할 때 뭐 머리 안전장치, 뭐 여기 범퍼카 앞쪽에 이제 뭐 푹신푹신한 거, 이런 거는 다 힘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안전띠는 이제 안전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 시간 길게 해주고요. 안전띠는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지. 범퍼는 범퍼가 찌그러져도 좀 서서히 멈추기 때문에 운전자가 충격력을 좀 덜 받게 하는 거고요. 안전거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 뭔가 위험이 인식이 됐어. 뭐 어린애가 뭐 여기 나왔어 갑자기. 그래서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원래 가던 속력이 있으니까 밟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조금 가요. 그거를 공주거리라고 하고, 여기 내가 끼익 밟았어. 그러면은 쭉 끼익 하면서 쓰는데 이걸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은 정지거리라고 하고. 근데 속력이 빠르면 그 운동량이 크다 이거죠. 운동량이 크면 이게 그 FT도 커져야 됩니다. FT도.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제 크면 이 F는 마찰력이고 시간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제동거리 요 시간인데 이게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면 시간도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미끄러지겠죠? 그래가지고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보통 한 100m 정도 간격이 안전거리입니다. 100m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km/h 이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다가 100m 앞에 뭔 일이 벌었어. 그러면은 바로 못 써요. 한 100m는 미끄러지면 서요.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거죠. 자, 기능 체크 해보겠습니다. 아까 1번은 했고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속도의 곱.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습니다. 충격량. 힘이 일정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힘을 받는 시간에 비례하고,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받는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 자, 수소나 헬륨과 같이 기체가 가볍고 속력이 빠른 애들은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렸고, 자, 에너지를 온도가 높아진 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높아진 유체는
밀도가 뭐라고 그랬나? 낮아지는구나. 온도가 낮아진 유체는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죠.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으므로 힘을 더할 수가 없고요. 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기 때문에 더할 수 있습니다. 합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큰 자동차는 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지시키기가 어렵고요.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운전대 등과 같은 장치에 충돌할 때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길게 합니다. 그러면 탑승자가 받는 힘을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하면. 이해하세요? 이거 문장들 이해하십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1, 2, 3, 4번. 자, 보세요. 2kg이고 질량 2kg인 물체가 10m/s로 운동할 때 물체 운동량의 크기를 쓰시오.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0 단위를 kg/m/s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문제 중요한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잘 봐요. 0.5kg이고 수평면에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계산할 때 속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 오른쪽 방향을 그냥 플러스로 하시면 반대로 튀어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의미로. 자, 충돌 전후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쓰시오. 그럼 따라서 쓰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는 변화량이죠. 원래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겁니다. 근데 나중 값이 얼마냐면 얘가 0.5kg 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라고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없으면 이게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나중에서 처음 값을 뺍니다. 처음은 얼마죠? 운동량이 5죠. 5. 그쵸? 0.5 곱하기 10해서 5를 빼야 됩니다. 이게 5를. 그럼 마이너스 7.5가 나와요. 일단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그리고 근데 크기만 쓰라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7.5kg/s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내가 붙인 거야, 사실은. 내가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고요. 그냥 크기를 물어보면 요 값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만. 근데 잘 봐. 충돌 전후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쓰시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문장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볼 텐데, 지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똑같긴 한데, 자, 아무튼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같죠? 충격량이랑 같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7.5는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입니다. 여기 봐봐요. 공이 부딪힐 때 공이 벽을 미는 힘은 이쪽 방향이고 벽이 공을 미는 힘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한 거는 잘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벽이 힘을 왼쪽으로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같은 힘의 크기로 같은 시간 동안에 공이 벽을 미니까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7.5로 똑같아. 충격량이니까 뉴턴세크로 쓰셔야 돼요. 단위를.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안 붙이는 이유는 크기라고 해서도 안 붙이는 것도 맞는데
방향도 사실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걸 계산을 해도 플러스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7.5뉴턴 세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물체를 알겠어요 이거? 지금 한 거 알겠어요? 높이 h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를 p라고 했을 때 동일한 물체를 4h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를 4h일 때 p니까 4h일 때 4p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내가 운동량을 알고 싶으면 뭐를 알아야 되지? 운동량은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질량 곱하기 뭐죠? 속도죠, 속도. 그러면 이제 높이가 4배가 되면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알아내야 돼. 응?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냐. 봐봐요. 요렇게 VT 그래프에서 여기가 GT입니다. GT.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 나중 속도가, 그쵸? 여기 T죠? 밑면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 GT 제곱. 그게 높이랑 같은 거, 높이랑. 이동 거리가 높이랑 똑같죠? 그럼 뭐 잘 봐요. 그럼 결국에 시간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4배가 되면은 낙하 시간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4배가 된 거잖아. h에서 4h로 4배가 됐잖아. 그럼 낙하 시간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4 루트 씌우면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되는 거죠, 2배? 2배가 되면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몇 배가 돼요, 속력이? 속력이 몇 배 되는 거예요? 낙하 시간이 2배가 되면은 속력 당연히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운동량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운동량. 왜냐면 속력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량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정리 좀 해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 물리 내용과 현상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힘이 일정하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 대포 포신 이런 게 길다랗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구에서 팔로스루 더 이제 끝까지 던지는 거 이렇게. 팔로스루는 뭐냐면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같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다. 자동차 범퍼나 아니면 유도 낙법 이런 거는 이제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거죠. 이해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했나요? 했죠? 요건 했죠? 이것도 6번까지 풀려져 있으니까 7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자, 할게요 이거. 자,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원래 운동량은 원래는 속도 곱하는 건데 그냥 크기만 물어볼 때는 속력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도 지금 다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5고요 운동량이. 이거는 이제 8이고요 이거는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량 제일 큰 거는 B네요. B, BCA, BCA, BC, BCA 4번.
다음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을 계산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지?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2죠, 2?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충격량이 얼마지? 충격량이 18입니다. 그쵸? 근데 3초까지만 6N을 밀어주고 나머지는 힘을 안 준 거죠. 그런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힘을 안 주면 멈추는 거 아니야. 안 멈춰요. 왜냐면 마찰이 없으니까 원래 속도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자, 아무튼 잘 봐요. 식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냐면 나중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다. 나는 나중 운동량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항하시면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게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그러면 더해주는 거야, 충격량을. 근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면 빼주셔야 돼요. 처음 운동량이 2고요. 충격량이 18입니다. 그러면 20이 나중 운동량이죠? 근데 운동량을 한 번 더 써야지. 운동량은 뭐지? 질량 곱하기 뭐지? 속도. 근데 이건 내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10이 되는 거지, 그쵸? 이거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반대 방향이면 빼줘야 되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 몰라. 순서대로 하셔야 돼. 1번. 식을 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근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해가 물론 돼야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다. 이 문장은 외우시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다시 또 증명해가지고, F는 MA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할 여유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중 운동량을 알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을 알면. 왜냐면 나중 운동량을 알면 운동량이 이게 숫자가 얼마가 나와, 얼마라고. 근데 운동량의 정의는 알아야 되잖아. 운동량 정의는 m 곱하기 v잖아요. m은 안 변하는 거니까 나중에 속도 알고 싶잖아. 나중에 6초일 때 속력 알고 싶잖아.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지 네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2 곱하기 1 해가지고 2라는 거예요. 운동량 식은 알아야지. 질량 곱하기 속도는 알아야지. 충격량의 값은 알아야 되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6, 3, 18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다 한 거야, 이게. 나중 운동량이 얼마라는 거 3단계. 나중 운동량이 20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쓰셔야 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이제 나중 속도라는 거예요, 나중 속도. 그럼 나중 속도는 1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량의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이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그건 정의니까 뭐 어떻게 외우세요? 그거 외우셔야죠. 그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3번, 5번 쓰셔야 돼요. 문장 읽으시고.
근데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딱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게 A야 A. 근데 구부리면서 받으면 시간이 긴 거예요. 그게 B야 B. 시간이 긴 거예요. 니네 착지할 때 무릎 안 구부리면 다칩니다. 왜냐면 무릎 안 구부리잖아. 그러면 힘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선생님 농구하다가 착지하는데 겨울철에 무릎 안 구부리고 착지했다가 인대에 나갔어요. 십자인대. 수술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같다라고 써있지. 넓이는 같다.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충격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충격량이 같다. 그럼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경우는 B입니다. B.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공을 멈추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손이 더 아픈 경우는 A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A가 잘 봐봐. A가 이 힘이 크잖아요. 이 힘이. 그러니까 물론 평균값이면 요 정도입니다. 힘이. B보다 힘이 크잖아요. 힘이 크니까 센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손이 아픈 거고, 충격에 대한 안전장치의 원리는 A보다 B의 경우,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해서 적용해서 힘을 적게 받게 해서 안 아프게, 안 다치게 하는 거다. 자,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는 모습이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죠. 이거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반작용이야. 이 힘의 방향은 반대다. 맞죠? A가 B를 미는 힘이랑 B가 A를 미는 힘이랑 반대야, 반대. 충돌 전과 후에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은데 왜 같으냐면 충격량이 같아서 그러는 건데, 충격량이 같아서. 왜 같냐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서. 왜냐면 힘의 크기 같고요, 시간도 똑같아. 방향만 반대야.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랑 충격량의 크기랑 같은 건데,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은 거예요. 충돌 과정에서 A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같은 거예요. 크기 같은 거예요. 왜냐면 힘도 같고 시간도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잠깐 섰다가 하겠습니다.